안녕하세요. 요즘 행복한 일상을 살고 있는 50대 남성입니다.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오랫동안 장사를 하며 참 많은 사람을 만났다고 자부하지만 아직도 이 인연이라는 것엔 매번 놀라요. 인연이 가져다 주는 선물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많아서 이래서 인연을 소중히 해야 한다는 걸 늘 새롭게 배웁니다. 저는 오늘 추운 겨울 갑자기 찾아온 아주 특별한 손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다시 없을 인연이 어떻게 제 아들놈의 목숨을 구하고 어떤 놀라운 선물을 줬는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설렁탕 가게를 운영 중인 평범한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이 설렁탕 가게는 부모님의 부모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으로 지금 제가 3대째죠. 돈방석에 올라앉을 정도는 아니지만 단골 손님이 꽤 있어 남에게 아쉬운 소린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저 제 손발 열심히 움직여 일하면 그걸로 충분했죠.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걱정은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제 아들 현우였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이 바로 자식이겠지만 그것과는 조금 결이 달랐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 이놈을 걱정한 적도 또 걱정할 일도 없었으니까요. 그도 그럴 것이 현우는 어려서부터 명석하고 성격이 활달해 온 집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거든요. 공부와 크게 인연이 없었던 저희 부부에게도 아주 큰 자랑이었죠. 각종 경시대회에 나가 상을 받아오는가 하면 바쁜 제 부모를 대신해 동생도 아주 잘 챙겼어요. 저희에게도 아주 극진했는데 전 어떻게 이런 아이가 내 자식으로 태어났나 늘 감사했습니다. 가게 일로 지친 저희의 손발을 매일 주무르며 재롱을 떠는 현우가 저희 부부의 커다란 기쁨이었거든요. 아빠, 엄마, 제가 나중에 크면 돈 많이 벌어서 여행도 시켜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다 드리고 다 해드릴게요. 어이구, 이놈아, 돈을 얼마나 벌려고? 그거 다 하려면 널 팔아도 부족하겠다. 돈이 많으면 걱정도 그만큼 느는 법이야. 그러니까 돈은 그저 적당히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을 정도만 있으면 돼. 알겠니? 난 너한테 그저 바라는 거 없다. 그냥 너 하고 싶은 공부 마음껏 하고 건강하게만 자라. 알았지? 그게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최고의 효도고 부모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인 법이야. 네, 그럼 저 건강하게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께서도 건강하게 항상 제 옆에 계셔야 돼요. 현우는 자신이 말한 것을 어기는 법이 없어서 열심히 공부했고 명문대에도 한 번에 합격했습니다.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 학비 정도는 스스로 내겠다며 매번 장학금도 타왔어요. 어디 그뿐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도 과외다 뭐다 아르바이트까지 해서 모은 제법 큰 돈을 용돈이라며 턱 내놓기도 했어요. 한창 나이라 하고 싶은 것도 갖고 싶은 것도 많았을 텐데 부모 생각을 그렇게 하는 속 깊은 놈이었죠. 그렇게 잘난 아들놈이 저희 부부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된 이유는 불행한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현우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다만 그때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창 배낭여행이 유행을 했는데 이놈도 꽤 흥미를 가지고 있었죠. 그간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며 열심히 살아온 아들놈에게 저는 선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현우가 평소 갖고 싶어 하던 자전거를 사주며 이렇게 말했죠. 너 그 국토대장정인지 배낭여행인지 하고 싶다며? 이제 취업하면 여유롭게 여행 가기도 힘들 텐데 한번 다녀와. 그런 것도 다 경험이고 공부가 되는 거니까 괜찮아. 사내 자식이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한 번쯤 눈에 담아는 둬야지. 현우는 뛸 듯이 기뻐하며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어찌나 자전거를 애지중지 관리라는지 제 동생을 그렇게 아끼는 놈이 그 자전거만은 손도 못 대게 했죠. 일주일 정도 다녀올 거라며 매일 가게에서 돌아온 저희에게 제 여행 계획을 세세하게 이야기해 주기도 했습니다. 방 안에 지도며 여행책 따위를 펼쳐놓곤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눈을 반짝였죠. 그렇게나 좋아하는 아들놈을 보고 있자니
참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자기 관리가 워낙 철저한 녀석이라 그간 하고픈 것도 꾹 참았을 텐데 이렇게 애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어 덩달아 즐겁고 기뻤죠. 하지만 전 그때 현우에게 자전거까지 사주며 여행을 부추긴 것을 평생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우에게 닥친 그 크나큰 불행이 그 여행 때문에 일어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아들은 여행을 간 후 갑자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날은 어둑해지고 비도 그쳤는데 하루에도 몇 번이고 온갖 시시콜콜한 사진을 보내고 전화라던 놈이 간간무소식이었어요. 결국 극도로 불안해진 저희 부부는 급기야 가게 문을 닫고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면 당장 차를 끌고 달려갈 생각까지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가게 문을 닫고 한두 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밖이 완전히 어두워지고 나서야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인은 현우, 바로 아들놈이었죠. 저는 발신인을 확인하자마자 벼락같이 달려들어 냉큼 전화를 받았어요. 그럼 그렇지, 내 아들놈에게 무슨 일이 생길 리가 없지 생각하면서 말이죠. 너 현우 이놈아, 너 지금이 몇 시인 줄 알아? 너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아, 저기 김현우 씨 아버님 되십니까? 여기 병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드님께서 지금 사고가 나서 저희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아무래도 급히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원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현우는 폭우 속에서 마주 달려오던 차와 부딪혀 사고가 났다고 했어요. 저희 부부는 곧장 병원으로 가 아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누워있는 아들놈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듯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너 또 장난하는 거지? 그치? 애비가 왔는데 왜 여직 이러고 누워있어? 정신 차려봐 이놈아. 그만 자고 일어나서 다 거짓말이라고 해. 제발 일어나라고. 현우야, 아이고, 현우야, 눈 좀 떠봐. 엄마 왔어. 엄마 왔다고. 제발 좀 일어나봐. 당신, 내 그러게 불안하다고 했잖아. 날씨가 영 심상치 않은 게 현우가 이러고 연락 한 통 없을 애가 아닌데 내가 그랬잖아. 알 수 없는 온갖 호수를 꽂고 붕대를 칭칭 감은 아들의 모습은 처참하기 이를 데가 없더군요. 다행히 살아는 있었지만 창백한 낯빛이며 꼭 감은 눈이 마치 죽은 사람 같았죠. 옆엔 아들이 입었던 옷이 잘려진 채 놓여 있었는데 그 사고가 얼마나 참혹했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걸 보고 아들을 다시 보는데 마치 제 몸이 잘려나가기라도 한 것처럼 아프고 마음이 저려왔습니다. 아낸 급기야 그 자리에서 실신을 하기 이르렀고요. 보다 못한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이 진정하시라며 달려왔고 아들의 상태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많이 안정되어 생명에 지장은 없다시면서요. 다만 차 아래에 다리가 깔렸는지 하반신이 마비가 왔다고 했습니다. 재활을 할 수는 있지만 앞으로 걷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부모님들께서 마음을 굳게 드시고 의지가 되어 주셔야 한다고 말이죠. 앞길이 구말린 미래 창창한 놈이 하반신 마비라니. 전 힘없이 아들의 침대 옆에 앉아 손을 꼭 붙잡고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그래도 살아있으니 그게 어디냐. 살아만 있으면 언젠간 전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내 아들이니까 심지가 곱고 강한 놈이니 우리만 정신 차리면 다 괜찮아질 거다. 몇 번이고 되뇌면서요. 하지만 며칠 뒤 겨우 정신을 차린 현우는 이 소식을 듣고 그야말로 절망했습니다. 전 정말이지 현우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늘 밝고 침착하고 사람 좋던 그놈이 울며 불며 절규하는데 도저히 지켜볼 수가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그럼 다시 못 걷나요? 재활하면 걸을 수 있는 거죠? 그럼 괜찮아지는 거 맞죠? 선생님,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저 이제 막 졸업했어요. 곧 취업도 해야 하고 돈 벌어서 어머니 아버지 여행도 보내드려야 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선생님, 그래 수술 같은 것도 있잖아요.
요즘은 수술하면 다 괜찮잖아요. 그죠? 선생님, 왜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저 안 돼요. 저, 저 이제 막 졸업하고 시작하려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선생님. 네? 정신을 놓고 의사 선생님께 매달리는 현우를 말리며 저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다고, 무슨 방법이 있을 거라고, 어떻게든 이 애비가 고쳐주겠다며 책임질 수도 없는 약속을 반복하면서요. 현우는 제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안다는 듯 그저 짐승처럼 흐느꼈습니다. 어느 정도 상태가 호전된 뒤 현우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가 퇴원을 했어요. 하지만 처음 집을 나서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상태였죠. 현우는 포기하지 않고 재활훈련을 받아보겠다고 선언했고 저희 부부는 있는 힘껏 그런 현우를 지지했습니다. 그것 외엔 달리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경찰 쪽에서 뺑소니 범을 열심히 찾고 있다곤 했지만 워낙 외진 곳이라 CCTV도 없어서 다들 회의적인 반응이었으니까요. 아무튼 재활훈련은 정말 힘들고 고된 과정이었습니다. 고작 한 발짝 내디뎌 보려 시도하는 것조차 힘들어 식은땀을 뻘뻘 흘리는 아들의 모습이 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그때마다 제 아들의 앞길을 망친 그 쓰레기 놈이 생각나 이를 뿌득뿌득 갈았지만 현우 앞에서 함부로 드러낼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현우의 마음이 꺾이며 재활훈련에 나가지 않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자신은 이제 다신 걸을 수 없을 거라며 모든 걸 포기해버린 거죠. 바늘로 아무리 찔러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걸요. 그냥 이제 받아들이려고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요. 일견 침착한 데 보였지만 아들의 얼굴엔 절망과 불안함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런 자신의 마음을 이겨내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현우는 비록 재활훈련은 포기했지만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다리 따위 아무 문제도 없다는 듯 말이죠. 하지만 사회는 생각보다 냉혹하고 비정하더군요. 성적도 자격증도 누구보다 완벽한 현우였건만 매번 서류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면접에 떨어졌습니다. 한 번은 서류가 통과되어 면접을 보러 갔는데 휠체어를 타고 온 현우를 보고 면접관이 그랬다더군요. 우리 회사는 외근 나갈 일도 많은데다 그런 몸으론 회사 안에선 돌아다니기도 힘들 거라고요. 보통의 정상적인 사람들도 힘들어하는데 다리도 비정상인 당신이 일다운 일을 할 수 있겠냐면서요. 현우는 면접관을 향해 한마디 하고 그대로 면접장을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면접관님을 보니 귀사가 근로자를 어떻게 대우하는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이념을 가졌는지 잘 느껴집니다. 전 어떤 고된 일도 극복하고 열심히 일할 의지가 있지만 아무래도 기사와는 방향성이 달라 함께 일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면접은 없던 일로 하고 거절하겠습니다. 현은 그 일 이후 더욱 열심히 서류를 넣고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뿐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더라고요. 매번 서류 심사에 탈락했다는 통보만이 쌓여갔죠. 현우는 조금씩 방에 틀어박히는 날이 많아졌고 급기야 술을 마시며 절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버지, 사람들이 절 어떤 눈으로 쳐다보는지 아세요? 마치 제가 괴물이라도 된 것처럼 이상하게 봐요. 난 그냥 다리가 불편한 것뿐인데 어느 회사에서도 절 면접에 붙여주질 않아요. 내 다리가 불편하단 이유로 아무것도 못할 사람처럼 취급한다고요. 이렇게 살아서 뭐해요? 사람 취급도 못 받는데 아르바이트조차 구하기가 힘든데 어떻게 먹고 살아요? 네?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확 사라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절망하는 아들을 보며 저와 아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갈수록 말수가 줄어들고 표정이 사라진 아들의 얼굴이 불길하고 자꾸만 안 좋은 예감을 느끼게 했으니까요. 역시나 불길한 예상은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고 말았어요. 다행히 아내가 빨리 발견하는 바람에 위험한 위기는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떠나는 절 부디 용서해 주세요.
이 세상이 너무 싫고 힘들어요. 왜 사고는 제게 찾아온 걸까요? 제 다리만 멀쩡했다면 이렇게 살진 않았을 텐데 왜 여행을 갔을까? 모든 것이 후회돼요. 자식으로 태어나 이승에서 못난 효도는 나중에 다시 아버지 어머니 아래 자식으로 태어나 하겠습니다. 못난 자식 하나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그냥 좋은 곳으로 여행을 떠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몇 번이고 아들의 유서를 반복해 읽으며 전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가슴에 바위라도 올린 양 숨조차 쉬어지지 않는데 생살이 찢기는 듯 몹시도 고통스럽더군요. 온몸에 피가 마른 기분을 느끼며 저 안은 그런 현우를 도자기 다루듯 보살폈고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기에 함부로 현우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더군요. 까딱하면 자식 앞세운 부모가 되게 생겼으니 그 고통을 이루다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먹고 살려면 어쨌거나 일은 해야 했고 결국 가게 문을 열어야만 했어요. 덕분에 아내와 저 작은 아들놈이 번갈아가며 그런 현우를 감시하고 보살펴야만 했지요. 그 후 몇 년간 저희 집은 겉보기엔 얼핏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야말로 불안하고 위태로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평소보다 조금 이르게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불이 꺼진 가게 문을 잠그던 저를 향해 누군가 간절히 부탁하기 전까지 말이죠. 그분으로 인해 제 인생이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지금 문 닫는 중이신 건 알지만 혹시 지금 설렁탕 한 그릇만 포장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정말 너무 급해서 그럽니다. 부탁드려요. 참 이상한 사람이다 싶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고작 설렁탕 한 그릇에 급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이미 솥에 불을 끈 지도 오래고 가게도 전부 마감했는데 말도 안 되는 부탁이었죠. 아들놈이 아직 불안정한 상황이라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거절하려는데 그 기색을 눈치챘는지 그 사람이 그러더군요. 사실 지금 어머니께서 오늘 내일 하시는데 입맛이 통 없으신지 뭘 제대로 드시질 못해요. 병중이셔서 잘 드셔야 하는데 의사도 이대로는 정말 위험하다고 하고요. 그런 어머니께서 처음으로 드시고 싶으시다 하신 게 바로 이 집 설렁탕입니다. 이미 늦은 시간이라 어려우신 건 알지만 사람 하나 살린다 치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좀 안 될까요? 그 말을 듣자 도저히 안 된다는 말을 할 수가 없더군요. 아내도 안쓰럽다는 듯 저를 쳐다보며 눈짓을 하고 있었고요. 하는 수 없이 셔터까지 내린 가게 문을 다시 열고 불을 켰습니다. 그 손님은 정말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부터 드시고 싶다고 하셨는데 제가 사업 때문에 바빠 신경을 못 썼습니다.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려야 하는데 제가 참 불효자죠. 그나마 사장님 덕에 오늘 제가 사람 노릇 해봅니다. 정말이지 감사드립니다. 별것도 아닌데요 뭘. 거기 잠시 앉아 계세요. 이미 불을 내린 지 오래라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럼요. 당연히 기다려야죠. 번거로우실 텐데 그저 해주신다고 하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분주하게 불이 꺼진 냄비에 불을 붙이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홀에선 아내가 손님에게 물 한 잔을 내어드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손님이 뭔가를 받는지 잔잔하게 대화를 주고받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장님, 혹시 이 사진은 예전 사장님 사진인가요? 어머나, 네, 맞아요. 이 가게는 저희 시부모님께 물려받은 곳인데 그 사진도 시부모님과 그때 가게 같이 일하셨던 분들이세요. 혹시 아시는 분이라도 있으신가요? 사실 여기 이분이 저희 어머니십니다. 예전에 한창 어려우실 때 여기서 일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는데 이렇게 사진이 남아 있었군요. 사장님과도 많이 친했다면 종종 이야기하셨었는데 정말이셨나 봐요. 아직 젊고 건강하셨을 때 사진을 보니 부끄럽지만 눈물이 나네요. 이때 사진은 남은 게 거의 없으시거든요. 손님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와 친하셨다고 하니 호기심이 들더군요.
어머니께선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요즘처럼 힘들 때 어머니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종종 떠올리곤 했거든요. 어머니께선 심지가 곱고 발은 강인한 분이셨어요. 아버지께서 일찍 뇌경색으로 돌아가셨는데 여자 몸으로 이 힘든 식당 일을 전부 감당하며 저에게 물려주셨죠. 저는 분주하게 어머니께서 하시던 방법 그대로 만든 밑반찬을 모조리 꺼냈습니다. 평소보다 더 공을 들이고 정성을 쏟아 부드럽게 삶아낸 고기도 넉넉하게 올렸죠. 사진 속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잘 기억나진 않았지만 이 가게에서 일도 하셨고 어머니와 친하신 분이라고 하니 더 마음이 쓰였던 겁니다. 손님은 제가 한가득 싸둔 음식들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감사하다며 다급히 지갑을 꺼내드는 손님을 향해 이렇게 말씀드리며 음식을 건넸고요. 돈은 됐습니다. 어떻게 저희 가게에서 일해주셨던 분께 돈을 받겠어요? 그것도 어머니 지인분이신데요. 그저 맛있게 잡수시고 꼭 쾌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해지시면 다음에 한번 꼭 모시고 오세요. 그땐 제가 더 거하게 차려드릴 테니까요. 아니, 그래도 이걸 어떻게 다 그냥 가져갑니까? 사장님, 그래도 돈은 받으셔야죠. 그쪽 어머니께 돈 받고 음식 내드렸다고 하면 저 나중에 하늘에서 어머니 뵀을 때 아주 혼쭐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음 편히 가져가세요. 저희 어머니 엄청 무서운 분이시거든요. 손님은 거듭 고개를 숙이곤 명함을 한 장 건네고 서둘러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명함엔 장혁준이란 이름 세 글자와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직함이 써있더군요. 어려우셨다던 분이 아들을 저리 훌륭하게 사업가로 키웠으니 얼마나 뿌듯하실까 생각하며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다시 가게를 정리하는 일이 귀찮을 법도 한데 간만에 기분이 무척 좋았어요. 이런 인연도 있구나 싶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뵙고 싶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인연은 인연인지 어머니 친구분이시라던 그분을 만날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외국에 출장 중이라던 그분이 가게로 전화를 걸어오신 것이었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혹시 저 기억나실까요? 이틀 전 설렁탕 포장해 갔던 사람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금 사업 때문에 외국에 출장을 나왔는데 어머니께서 또 식사를 전혀 못하고 계시다고 해서요. 염치 없지만 사장님 댁 설렁탕이면 잘 드실 것 같은데 어떻게 배달이 좀 될까요? 배달비가 많이 나와도 괜찮습니다.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요, 됩니다. 안 그래도 꼭 한번 뵙고 싶었는데 제가 직접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제가 이 은혜는 정말 꼭 갚겠습니다. 저는 선선히 알겠다 말씀드리고 아내에게 이야기한 뒤 정성껏 음식들을 포장했어요. 소분했다가 몇 번은 더 드실 수 있도록 양도 넉넉하게 챙겼고요. 그렇게 전 양손 무겁게 음식을 싸들고 손님이 알려준 병원으로 조심스럽게 차를 몰아 배달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를 보고 몹시도 반가워하는 할머니 한 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경희 언니 아들 맞지? 창우, 그래, 김장우 맞지? 이게 얼마만이야 그래. 아직 얼굴이 남아있구만. 경희 언니 다리에 매달려 놀아달라고 떼쓰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내 죽기 전에 이렇게 경희 언니 아들 얼굴을 다 보고 가는구만. 그래, 잘 살았어. 내 기억은 나고. 어렸을 때라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말씀드리자 할머니께선 괜찮다며 선선하게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김선애며 어릴 때 절 종종 업고 놀아주기도 했다고 하셨죠. 전 죄송한 마음에 바리바리 싸들고 온 음식들을 내려놓고 바로 상을 차려드렸습니다. 어쩜 맛이 그대로구나. 경희 언니가 해주던 딱 그 맛이야. 내가 경희 언니를 처음 만났을 때도 설렁탕을 얻어먹었는데 장우 너한테도 또 이렇게 설렁탕을 얻어먹네. 사람이란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해. 이젠 소식이 끊겨서 다시 못 볼 줄 알았는데 장우 너라도 만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어머니께선 20년 전에 작고하셨어요. 병이 좀 있으셨는데 오랫동안 투병하시다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 그랬구나. 내가 못된 년이지. 난 네 어머니 없었으면 아마 이 세상 사람도 아니었을 게다. 예? 할머니께선 어머니와 인연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도 그러셨지만 할머니께서도 참 인생의 굴곡도 많고 녹록지 않은 삶을 사셨더군요. 할머니께선 어려서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뒤 첫 번째 남편과 만나 일찍이 결혼을 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남편은 일하던 공장에서 사고가 나 그대로 세상을 떴는데 시댁에선 남잘 잡아먹는 년이라며 할머니를 내쫓았다고 했어요. 그렇게 시댁에서 쫓겨나 여기저기 일을 하다 아이를 가진 걸 알게 되었는데 차마 지울 수가 없으셨다더군요. 여자 혼자 몸으로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게 그 시절에는 어떤 것인지 대강은 알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가 없었답니다. 참 힘들었어.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하지만 그럴 수 없었네. 앞날이 깜깜할 거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가 없었어. 이렇게 귀한 생명을 치우기라도 한다면 천벌을 받을 것만 같았지. 하지만 그때부터였네. 내 시련과 역경이 갈 데도 없었고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어. 하지만 딱 한 사람, 내 손을 잡아준 사람이 있었네. 그게 바로 자네 어머니일세. 정말요? 그래. 손발이 꽁꽁 얼 정도로 추운 날씨였어. 하루 종일 헤맸는데 깐난쟁이 딸린 여자를 써줄 곳이 있을 리가 없었지. 그러다 경희 언니의 가게를 발견한 거야. 날은 어둑어둑해서 무서운데 따뜻하게 불이 켜진 그 설렁탕 집에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어찌나 반갑던지 일단 들어가서 물어나 보자 하고 무작정 들어가서 자리에 앉았어. 근데 경희 언니가 날 보더니 깜짝 놀라며 그러는 거야. 젊은 세대기 이 추운 날 깐난쟁이까지 데리고 혼자 왔느냐고. 손이 꽁꽁 얼어서 얼음덩이 같다며 날로 옆으로 자리까지 바꿔주면서 말이지. 하루 종일 여기저기 거절만 당하던 할머니께선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니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합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눈물을 뚝뚝 흘렸더니 갓난쟁이도 제 엄마가 우는 걸 알았는지 울음을 터뜨리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다고요. 그렇게 한참을 말도 못하고 울다 겨우 그치고 혹시 아직도 사람을 구하느냐 물었는데 제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이 추운 날에 갓난쟁이까지 업고 다닐 정도니 사연은 말 안 해도 알겠어요. 그래, 나야 우리 가게에서 일해준다면 대환영이야. 근데 괜찮겠어요? 이 설렁탕 가게가 그래도 이 근방에선 터줏대감이라 손님이 아주 많아서 일이 힘들어. 물론 일만 해준다면 가게에 딸린 깨끗한 방도 한 칸 내줄 수 있고 애도 내가 같이 돌봐줄 수 있는데 어때? 같이 일해 보실래요? 되려 같이 일해달라며 조르는 어머니를 향해 할머니께선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이셨답니다. 자신을 가여워하며 때론 언니처럼 또 친구처럼 어머니처럼 챙겨주는 저의 어머니가 그렇게 고마울 수 없었다고요. 그렇지 않아도 가지고 있던 돈도 뚝 떨어지고 당장 하룻밤을 보낼 곳도 없었던 처지라 저희 어머니가 할머니께는 그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 같았답니다. 그렇게 할머니께선 어머니 가게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되었다고요. 세상 누가 등에 갓난쟁이 업은 여자에게 그렇게까지 해주겠어. 나이 차이는 얼마 안 나도 경희 언니만큼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 없었어. 심지어 한 번은 애가 아파서 쓰러졌는데 너무 놀라 경황도 없던 날 대신에 경희 언니가 글쎄 애를 등에 업고 병원으로 달려간 적도 있었지. 할머니께선 들고 있던 숟가락을 내려놓곤 급기야 눈물을 뚝뚝 흘리셨어요. 그때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갚아야 할 은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면서 말이죠. 심지어 아이가 쓰러졌을 때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는데 그때도 저희 어머니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혁준이에게 소아암이라는 진단을 내렸었지. 암은 초기에 빨리 잡아야 하는데 먹고 살기 바쁜 내가 뭐가 있을 턱도 없고 치료비도 너무 비쌌어.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었지. 지금처럼 갖가지 보험을 들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말이야. 근데 경희 언니가 잠시 밖에 나갔다 오더니 이야기 좀 하자며 날 끌고 가는 거야. 그러곤 척 보기에도 묵직한 봉투를 내 손에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했어. 우선 애부터 살리고 생각하자고. 사람이 염치가 있지. 어떻게 사람이 그 돈을 넙죽 받겠느냐 생각은 하면서도 솔직히 탐이 났었다고 할머니께서 말하셨어요. 그래서 손이 갈 곳을 모르고 갈팡질팡 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 손을 턱 붙잡고 봉투를 쥐어주셨다고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할머니께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이지 울지 않을 수가 없었답니다. 아무리 돈이 중해도 사람 목숨보다 중하겠어? 정신 차려. 어떻게든 애는 살려야 할 거 아니야. 그렇게 받기 부담스럽고 부끄러우면 나중에 갚아. 그러면 되잖아. 아직 젊고 한창인데 뭐가 무서워? 어? 열심히 일해서 다 갚아. 그러면 되는 거야. 알았지? 다행히 아이는 어머니께서 주신 돈으로 무사히 치료를 받고 다시 건강해졌답니다. 할머니께선 어머니의 말씀대로 열심히 가게에서 일하며 그 돈을 조금씩 갚아 나가셨고요. 두 분의 사이가 워낙 좋아 시장에선 혹시 숨겨둔 친자매냐고 묻는 사람들도 많았다더군요. 한 번은 혁준이가 동네 애들한테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놀림을 받아 우는데 경희 언니가 나서서 대신 혼쭐을 내준 적도 있단다. 너도 네 어머니 알지? 화나면 아주 무서운 거. 부모들도 찍소리 못하게 화를 내는데 그 뒤론 동네에서 우리 혁준이 놀리는 애들이 싹 다 사라졌지. 그뿐인 줄 아니? 내가 몸살이 나서 들어누웠을 때 밤새 물수건 갈아주며 간호해준 사람도 경희 언니였어. 혁준이 씻기고 도시락 챙겨 학교까지 보내고 가게 일까지 돌보면서 말이야. 정말이지 훌륭한 분이셨어. 경희 언니가 없었다면 나도 혁준이도 그날 그 추운 시장 골목에서 아마 얼어 죽고 말았을 거야. 난 지금도 부모님이란 글자를 보면 어릴 때 돌아가셔서 기억도 잘 나지 않는 친부모님보다 경희 언니가 가장 먼저 떠올라. 언닌 내게 그런 사람이었어. 할머니께서는 흐느끼며 사실 그때 혁준이의 병원비도 다 갚지도 못했다며 자신이 죄인이라며 흐느끼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어머니와 연이 끊어진 이유를 말해주셨어요. 알고 보니 손님 중 사업을 한다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남자랑 재우느라고 중국으로 이사를 가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결혼 생활은 지옥 같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처음엔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 늘 날 아껴주고 특히 우리 혁준이를 귀여워해서 앞으로도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그런데 중국에 도착하고 나서 처음엔 아무 문제 없었네. 중국에 간 지 10년 동안 자네 어머니랑 연락도 하고 지냈었고 근데 10년이 넘어가니까 매일같이 여자를 만나며 바람을 피우고 술을 진탕 마시더니만 결국 도박까지 손을 댔지. 내 이런 말까지 하기 참 부끄럽네만 손찌검이 시작된 것도 바로 그때쯤이었어. 온몸에 멍이 빠질 새도 없이 매일같이 맞았다네. 난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 말도 안 통하는 낯선 이국 땅에서 애를 데리고 살기란 힘들었어. 그래서 매일 얻어맞으면서도 죽을 힘을 다해 버텼는데 그놈이 급기야 혁준이에게까지 손찌검을 하려고 했지. 아들을 감싸 대신 얻어맞은 할머니는 이후 남자가 집에 오면 이웃에게 손짓 발짓으로 사정해 아들을 잠시 맡겼답니다.
남자의 주폭은 이미 유명해서 이웃도 할머니의 부탁을 들어줬고요. 하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 말도 통하지 않는 이웃이 언제까지고 부탁을 들어줄 리도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귀찮아진 이웃은 집에 없는 척하며 맡아주길 거부했고 결국 혁준인 놀이터에서 남자가 잠들기만을 기다리게 되었다는군요. 그놈이 술에 취해 잠들면 난 늘 혁준이를 데리러 놀이터로 갔다네. 그럼 혁준이 이놈이 항상 뭘 하고 있었는지 아는가? 그 어둑한 곳에서 가로등 불빛에 의지해 책을 보고 있는 거야. 쪼그리고 앉아서 추운지 더운지도 모르고 말이야. 워낙 공부밖에 모르는 놈이기도 했지만 어느 날 그러더라고.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날 책임지고 모실 거라고. 그땐 누구도 다시는 엄마를 때리지 못하게 할 거라고. 아들의 말에 할머니께선 정신이 번쩍 드셨답니다. 자신이 견딘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래서 한국으로 가겠다, 이혼하겠다 했지만 남자는 들어주지 않았답니다. 도망도 쳐봤지만 잡혀오길 수차례. 그렇게 세월은 야속하게도 흘러갔고 결국 할머니께선 그 남자가 죽고 나서야 겨우 한국에 돌아올 수 있었답니다. 급성 알코올 중독이었다는데 천벌을 받은 셈이죠. 그놈이 죽던 날 참 많이 울었어. 오해하지 말게. 슬퍼서가 아니라 기뻐서 울었으니까. 그놈의 술 때문에 내가 그 고생을 했는데 결국 자신도 술 때문에 죽다니. 하늘이 날 대신해서 벌을 내리셨다고 생각했지. 한국으로 돌아오신 할머니께선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보려 안 해본 일이 없었다고 했어요. 남자의 재산은 이미 술과 도박 여자 때문에 다 사라진 뒤여서 형편이 좋지 않으셨다고요. 그리고 그때 사실 이 가게에도 한번 오신 적이 있다고 하셨어요. 염치 없지만 그 세월을 겪고 한국에 돌아오니 제일 먼저 경희 언니가 보고 싶었어. 늦었지만 그간 연락 못해서 미안하다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싶었지. 그런데 내가 가게 왔을 땐 이미 언니가 없었다네. 그게 어림잡아 17년 전이었는데 그때 알았어. 경희 언니가 이미 3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걸 말이야. 그날 설렁탕 한 그릇을 시켜놓고 할머니는 몰래 참 많이도 오셨답니다. 어머니에 대한 죄스러움과 그리움으로 목이 메어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다고요. 살아서도 다 갚지 못할 은혜를 어찌해야 할지, 언니가 자신을 얼마나 야속해 할지 알 수가 없었다면서요. 전 할머니께 어머니께선 다 이해하실 거라고 본래 그런 분이지 않느냐며 위로해드렸습니다. 할머니께선 자신이 죄인이라며 그 뒤로도 한참을 흐느끼셨고요. 할머니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많이 그리워하고 계신 걸로 보였어요. 그래서 어머니와의 추억이 그리워 그렇게 설렁탕을 주문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내가 음식을 잘 먹질 못하네. 먹지 못하더라도 자네 어머니가 해준 이 설렁탕을 냄새라도 맡고 싶었네. 사람은 죽기 전에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생각난다고 하던데 눈을 감기 전에 자네도 한번 보고 싶었고 이 설렁탕 맛도 보고 싶었네. 이렇게 찾아줘서 고맙네. 정말 고마워. 안쓰러운 마음이 든 전 그날 이후로 손님의 부탁이 없어도 할머니와 연락하며 종종 음식을 챙겨다 드렸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그렇게 움직였어요. 그러다 보니 어쩔 땐 호칭을 어떻게 불러야 하나 고민도 하곤 했었죠. 이렇게 가까워질지 몰랐으니까요. 돌아가신 어머님 친한 동생분이니까 아주머니로 불러야 할지 이모님이라고 불러야 할지도 생각했지만 전 처음 불렀던 호칭 그대로 할머니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좀 멀게 느껴지는 것 같았고 이모님은 너무 친한 척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불렀던 그대로 할머니로 하기로 했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할머니보다 어머님이라고 한 번쯤 불러드릴 걸. 이런 아쉬움도 있답니다. 그 후 시간을 내
이런저런 세상 사는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할머니와 친분을 더더욱 쌓았습니다. 마치 제 어머니 같이 느껴져 힘든 것도 모르고 시간이 나면 종종 찾게 되었어요. 어느 날은 남들에겐 말하기 어려운 현우의 일까지 할머니께 말씀드리게 되었죠.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죠. 명문대까지 나온 놈이 그러고 있으니 전 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제 아들 현을 말씀드린 겁니다. 공부도 잘하고 똑똑해서 장학금 받고 명문대 들어간 놈이었어요. 잘생기고 키도 훤칠해서 저 좋다는 여자도 많았죠. 근데 그 사고 하나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처음엔 친구들이랑 그래도 연락은 하는가 싶더니 이제 나무하고도 이야기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오죽하겠습니까? 지 친구들은 모두 지 살 길 찾아서 회사에도 들어가고 결혼도 하는데 전 다리도 못 쓰고 그저 방에서 그러고 있으니 그 심정 말로 다 못하겠지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다 있어 그래. 그간 얼마나 속상했을꼬. 그래도 부모란 게 그래. 부모가 기둥이 되고 지붕이 되어줘야 자식들도 일어날 수 있어. 언젠가 다 지나가고 좋은 날이 있을 게야. 사람이 살고자 하면 또 어떤 길이든 있는 법 아니겠어? 나한테 경희 언니가 있었던 것처럼 말이야. 경희 언니와 네가 이렇게 좋은 덕을 많이 쌓고 있으니 분명 언젠가 길이 보이고 복이 찾아올 거야. 응. 이야기를 한다고 상황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지만 꼭 어머니께서 하셨을 법한 말씀을 해주신 할머니가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더 제 부모님을 모시듯 할머니를 찾아뵙고 극진히 보살펴드렸고요. 하지만 기다려지지 않은 날이 오고야 말았어요. 안타깝게도 할머니께서 석 달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할머니께선 눈을 감으시기 전 제 손을 꼭 붙들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희 언니에게 입은 은혜 다 갚지도 못했는데 내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우리 혁준이 그놈 그거 어렵게 자라 어릴 땐 공부밖에 몰랐고 지금은 또 일밖에 몰라. 경희 언니 일은 내 자네를 만나 이야기를 털어놓았으니 그나마 여한이 없지만 이제 눈 감으려니 그놈이 마음에 걸린다네. 자네만 괜찮다면 내가 죽어도 그놈 모른 척하지 말고 혹시 형제처럼 지내줄 수 있겠는가?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 그 은혜는 저기 하늘에 가서 자네 어머니를 잘 모시면서 갚겠네. 네, 할머니, 걱정 마세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며 할머니를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할머니께선 그제야 마음이 놓이시는지 살짝 웃으시곤 그대로 눈을 감으셨죠. 혁준인 이미 돌아가신 할머니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지켜드리겠다 했는데 가시는 길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며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 마치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던 그날의 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애써 눈물을 삼키고 그런 혁준이의 등을 두드리며 위로를 건넸습니다. 동생,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시는데 고통 없이 평화로이 눈을 감으셨다는군. 마지막까지 동생 걱정을 하셨지만 내가 안심시켜 드렸다네. 혼자라 생각하지 말고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하고 의지하게. 자네 어머니지만 사실상 내게도 어머니 같은 분이셨어. 그러니 우리 계속 호영호재하며 친형제처럼 의지하며 살아가자고. 혁준인 장례식 내내 몹시 슬퍼했지만 그래도 의연하게 할머니를 보내드렸어요. 저 또한 어머니를 2번 잃은 듯한 아픔으로 힘들었지만 할머니께서 제 어머니를 만나셨길, 그래서 지금 편안하고 행복하시길 기도했죠. 그렇게 장례를 치른 후 시간이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혁준이가 연락도 없이 불쑥 가게로 찾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처음엔 또 가게에서 밥이라도 먹으려고 왔나 했는데 불쑥 너무나 갑작스럽고 놀라운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형님, 아시다시피 제가 자그마하게 사업을 합니다. 뭐 아주 크진 않지만 그래도 꽤 탄탄하고 복지도 많이 신경 쓰고 있어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눈에 차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회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많아서 사람이 필요한데 너무 곤란하거든요. 생전 어머니께 듣자 하니 현우가 명문대까지 나온 인재라면서요.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데리고 다니며 일을 좀 가르쳐 볼까 하는데 어떠십니까? 저는 너무 놀라 손살을 쳤어요. 솔직히 너무나 고맙고 기뻤지만 그렇게 사적으로 사람을 고용하면 회사에서 혁준이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가 돌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혁준이는 그런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솔직히 어머니께서 입으신 은혜를 갚고 싶어 그럽니다, 형님.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제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도 있고요. 그때 그 큰 돈을 서슴없이 내주시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런 자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단순히 은혜를 갚기 위한 게 아닌 것도 사실이에요. 회사에 사람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요.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능력이 안 되는 놈을 억지로 데려다 일시키는 건 아닌지 그런 거라면 내가 너무 미안하잖아. 물론 그렇게만 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그래도 한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인데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도 걱정이 되고 걱정 마세요. 그렇다고 면접을 전혀 안 볼 건 아니니까요. 저흰 사람의 외면보다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성실하게 일할 능력이 있는지만 판단합니다. 그냥 무작정 말씀드린 건 아니니 걱정 놓으시고요. 그렇게까지 말하니 더는 거절할 수 없더군요. 솔직히 너무 고맙고 또 고마워서 제가 다 눈물이 나고 기뻤습니다. 현우에게도 물어보니 몇 년간 절망하며 술만 퍼마시던 놈이 갑자기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하지만 그간 겪은 아픔 때문에 혹시 순진한 제 아버지가 어디서 사기라도 당한 건 아닌지 긴가민가 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제 현재 상황 충분히 말씀하셨어요? 다리가 불편하다는 걸 말했냐고요, 아버지. 그런데도 절 채용해 준다고요? 저는 혁준이는 믿어도 된다며 그간의 일을 찬찬히 들려주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며 놀라워하던 아들이 회사 이름을 듣고는 깜짝 놀라며 되묻더군요. 네? 거기라면 그냥 자그마한 곳이 아닌데 아버지. 아버지께서 정말 거기 사장님을 아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어디 그뿐이냐. 형님 아우하는 사이인데 그렇다고 바로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건 아니니까 너도 이제 술 그만 마시고 정신 차려 이놈아. 어? 언제까지 예비 속을 썩일 거야? 면접도 보고 제대로 시험도 치러야 한다니까 한번 잘해봐. 이 예비 평생 소원이야. 아들은 장애 때문에 늘 떨어졌는데 면접이라도 볼 수 있는 게 어디냐며 화난 표정을 짓더군요. 정말이지 몇 년 만에 보는 화난 얼굴인지 순간 눈시울이 다 뜨끈해지더군요. 현우는 그 뒤로 마치 새로 태어나기라도 한 것처럼 덥수룩하던 수염을 밀고 술을 딱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포기했던 재활훈련도 다시 받겠다며 그야말로 의지를 활활 불태웠죠. 그리고 마침내 면접날 오랜만에 말쑥한 정장으로 갈아입은 아들의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기쁘고 눈물이 나던지 나이 먹고 주책이란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지만 그야말로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도 그럴 게 제게 아들의 장애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그저 이놈이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다시 밝아졌다는 것만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렇게 현은 혁준이 회사에서 면접을 보고 무사히 시험까지 통과해 입사하게 되었답니다. 워낙 머리가 좋은 놈이라 그런지 그간 그렇게 지냈어도 본인이 노력하니까 금방 또 잘하더군요. 다리가 불편해 회사를 다니면서도 힘들고 지칠 법도 한데 어찌나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하던지. 아들은 다시 예전처럼 가게를 닫고 온 저희 부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완전히 옛날 그때 그 모습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세상에 이런 분이 다 있나 싶어요. 동료들도 다들 너무 좋고 아무도 절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아요. 사장님도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장애가 있는 직원을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신경 쓰셨더라고요.
글쎄, 휠체어로도 이동이 편하도록 시설을 전부 만들어 두셨는데 저 혼자서도 원하는 대로 불편함 없이 움직일 수 있다니까요. 전 정말 축복받은 것 같아요. 아버지, 어머니, 정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그래서 이렇게 제 2의 인생을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 이놈아.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우리 아들 할 수 있어. 예빈, 우리 아들 믿는다. 더 이상 아파하지 말고, 더 이상 슬퍼하지도 말고, 우리 함께 멋지게 살아보자. 알았지? 네, 아버지. 열심히 살겠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우린 그날 서로를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슬픔이 아닌 기쁨의 눈물 말이죠. 이런 행복을 준 혁준이에게 전 너무나 고마웠어요. 정말 이런 인연이 있었나 싶었죠. 기적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무릇 자식의 행복은 부모의 행복이라고 다시 삶의 희망을 불태우는 아들의 모습이 눈이 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연이란 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죠. 그렇게 저희 가족들은 기나긴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와 고통과 슬픔을 극복하고 다시 행복해질 수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에, 그리고 살아있기에 이렇게 행복한 날을 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나날입니다. 요즘 불경기로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이라는데 정말 뉴스만 봐도 세상이 참 팍팍하다는 걸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때로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작은 온정이 더 큰 복을 불러오지 않나 싶어요. 추운 겨울, 늦은 밤 가게 문을 두드린 이 특별한 인연처럼 말이죠. 모쪼록 이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께서도 간에 화목하게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길고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